팬데믹에서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시대의 난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프레임의 힘. 1장 결정. 인간이 가진 힘의 원천은 근육도 마음도 아닌 심성 모형이다. 위협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닥치기도 하지만 느리게 기미만 보이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인지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팬데믹이든 포퓰리즘이든 새로운 무기든 새로운 기술이든 지구온난화든 불평등이 심하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방식이 생존과 소멸을 가른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전 세계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감염증으로 사망한다. 박테리아는 점점 내성을 키워왔고 사망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머지않아 매년 1천만 명, 즉 3초에 1명씩 사망하는 수준에 다다를 것이다. 이 수치를 보니 오히려 코로나19 비극이 덜 비참해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냈다. 항생제는 오남용으로 인해 약효가 점점 떨어져 과거에는 박테리아를 제거했지만 이제는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로 만든다.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10여 년 후에 대량 생산을 하기 전까지는 골절이나 가벼운 상처만으로도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1924년에는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클리지의 16살짜리 아들이 백악관의 잔디구장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는데 그곳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도 경제적 여유도 별 소용이 없었다. 지금은 제왕절개 수술부터 성형수술, 황요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항생제를 사용한다. 만약 항생제의 효능이 떨어진다면 이런 의료적 처치가 점점 위험해질 것이다. MIT 인공지능학과 교수 레지나 바질레이는 다채로운 식물로 가득한 연구실에서 해결책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기존의 의약품 개발은 주로 효능이 있는 물질과 유사한 분자, 지문을 가진 물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이 방식은 대체로 잘 작동해왔으나 항생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미 구성 성분이 유사한 대부분의 물질을 검토했으며 새로운 항생제가 기존의 항생제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해서 박테리아가 빠르게 내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래서 바질레이와 같은 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짐 콜린스가 이끄는 생물학자와 컴퓨터 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구조적 유사성 대신에 효과, 즉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주어진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보 처리의 측면으로 재구성해보았다. 바질레이는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며 흔히 보이는 범생이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데 익숙하다. 공산주의 국가인 몰도바에서 자랐고 러시아어를 한다.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어도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다. 40대 초반인 2014년에 엄마가 되었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힘든 치료를 견디고 병마를 떨쳐냈다. 바질레이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의학 분야의 인공지능으로 연구 주제를 바꿨다. 사람들이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천재에게 주는 상인 메가더 펠로우상을 수상했다. 바질레이 연구팀은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향균 특징을 가지고 있는 2300개가 넘는 합성 물질을 대상으로 악명 높은 박테리아인 대장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약물 용도 재지정 허브에서 약 6000개의 분자에 이 모형을 적용했고 이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억 개가 넘는 물질에 적용하여 작동 가능성을 예측해본 결과 2020년 초에 드디어 한 개의 분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는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할의 이름을 따서 할리신이라고 이름 붙였다.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슈퍼의약품의 발견이 전 세계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은 기계가 인간의 우위에 선 순간 마치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날려버린 것처럼 묘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인공지능의 약물 내성 질환을 치료할 항생제를 찾아냈다 였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의 승리였다. 인간의 인지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때 해결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 측면을 바꿔가면서 해결책에 이르는 길을 여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신약을 개발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인간의 능력 덕분이다. 바질레이는 정확한 화학 물질을 선택한 것도 그 물질을 모형에 투입해 학습을 진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던 것도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분자를 선택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검토할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했다. 또한 후보 물질이 나타나면 그 물질에 생물학적 렌즈를 다시 적용하여 그 물질이 작동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할리신의 발견은 획기적인 과학적 성과를 넘어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다. 바질레이 연구팀은 인지적인 자유를 통해 성공에 도달했다. 책이나 기존의 방식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다. 심성 모형과 세상. 인간은 심성 모형을 사용하여 생각한다. 심성 모형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에 대한 표상이다. 인간은 심성 모형 덕분에 패턴을 볼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고 주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심성 모형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넘쳐나고 성숙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심성 모형은 질서를 확립한다.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는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잘 들을 수 있다. 인간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한다. 인간은 심지어 심성 모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늘 심성 모형을 사용한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직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집을 사거나 공장문을 닫거나 고층 건물을 지을지 고민할 때 말이다. 이런 순간에는 단지 추론이 아니라 그보다도 근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특수한 렌즈, 즉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의 근원적인 수준이 심성 모형을 구성한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해석해야 하며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지나 바질레이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머릿속에 그렸다. 심성 모형을 적용해서 분자의 구조에서 분자의 기능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프레임을 변경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질레이는 프레이머, 즉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하게 형성한 덕분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심성 모형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프레임은 일반화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은 항상 물밑에서 작동한다. 물론 잠시 멈추고 어떤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은 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프레임 형성은 인간의 인지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최근까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프레임의 중요성은 감각이나 기억과 같은 다른 심적 역량으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좋은 선택과 적절한 행동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의 역할이 배경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제는 올바른 프레임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할 때 가능성을 확장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적용하는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얻을 결과에 영향을 준다. 프레임 형성 능력이 향상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우리 사회가 가진 난제들은 대부분 그 중심에 그 문제의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이 있다. 미국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스코틀랜드는 영연방에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일국 양제 정책에서 일국을 강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제를 강조해야 하는가, 같은 상황이라도 프레임이 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된다. 2016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커트 베콜리 캐퍼닉은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한쪽 무릎을 끊었다. 이 행동을 두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상징적인 시위라고 존중했기 때문에 등을 돌리거나 주먹 또는 손가락을 쳐들지 않았다. 반면 누군가는 국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행위이며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은 선수가 적대적인 선전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 있던 영역 중 하나인 미식 축구에서 문화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논쟁의 초점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있었다. 이는 로르샤 검사와 같다.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프레임은 구성 요소 중 일부는 확대하고 일부는 축소한다. 자본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곳에 상업적인 기회가 있고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계급투쟁으로 이어진다. 기업가는 열대우림에서 값비싼 목재를 보는 반면 환경운동가는 장기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의 허파를 본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까? 미국에서 의료적인 측면에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라고 대답하는 반면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소리친다. 같은 데이터, 같은 프레임, 반대의 결론이다. 우리가 적용한 프레임이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긴 한다. 그 자체로 나쁜 프레임은 없지만 상황에 잘 들어맞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 실제로 인류가 발전한 길을 살펴보면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사용한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15세기 해부학 교과서 파소키큘러스 신화예를 보자. 이 책에서는 천상의 우주와 신체의 장기가 대칭을 이룬다는 접근으로 신체 각 부분을 황도의 12궁도와 연결했다. 하지만 그 프레임으로는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고 더 유용한 프레임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우리는 최근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2008년에 노키아는 휴대전화 판매 세계 1위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흥행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는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들고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애플의 전화기는 덩치가 더 크고 가격이 비쌌으며 버그가 많았다. 노키아의 프레임은 보수적인 통신 사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실용성과 평판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애플의 프레임은 숨쉴 새 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산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사용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확장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결국 애플의 프레임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욕구에 더 잘 들어맞았고 애플이 시장을 지배했다.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적용하면 충격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930년대 소련은 식물 유전학 이론인 리센코 학설을 따랐다. 그 프레임은 식물학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같은 계급의 구성원은 서로 연대하여 살고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서로 가까이 심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수칙 중 하나였다. 경제학에서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을 채택하여 농업에 적용한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이었지만 국가 지도자는 이를 농업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프레임을 제안한 트로핌 리센코는 스탈린의 후원을 받았다. 리센코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는 해고, 수감, 추방 또는 처형되었다. 러시아의 위대한 생물학자인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리센코의 주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리센코 학설의 결과는 어땠을까? 경작 면적을 100배로 늘렸는데도 농작물이 죽거나 썩어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의 적용은 비극적인 기근으로 이어졌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프레임이 잘 맞지 않으면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거나 새롭고 더 나은 프레임을 개발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프레임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를 벗어나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뉴턴의 물리학은 수세기 동안 공간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뉴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 시간이 실제로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물리학의 프레임을 바꾸었다. 과학에서는 프레임이 명시적이고 연구자들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기록하기 때문에 과학은 프레임의 가치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영역이다. 하지만 인류가 방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에는 어떤 프레임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모든 영역에서 프레임의 영향력을 이해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르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매우 난감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 딜레마가 개인, 공동체, 국가, 문명 등 어떤 수준에 있든 간에 그 딜레마에 대응하는 핵심 능력은 우리 내면에, 즉 프레임을 형성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한다. 이 책에서 그 방법을 확인해보자. 거기에 없는 것을 본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인지심리학과 의사결정 이론에서 이루어진 혁명적인 변화로 인해 심성 모형이 인간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프레임 형성은 보통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좋은 결정을 해온 사람 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미 형성된 프레임과 프레임의 재구성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보는 선택지와 그들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 벤처 투자자가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때, 군 장교가 수행할 작전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쟁점 사항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해야 한다. 풍력 발전 단지를 어느 곳에 건설할 것인지 또는 태양 발전 단지로 대체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어떻게 프레임을 형성하는가다. 프레임 형성은 중대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프레임 형성은 모든 일상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세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파트너와 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건강하려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더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임은 생각을 단단히 뒷받침하여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프레임을 눈에 보이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인지 능력의 기본 특징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프레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프레임을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파악하고 다른 부분은 필터로 거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세상을 모형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프레임은 현실을 단순화한다. 이때 단순화란 핵심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레임은 하나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프레임은 관찰하지 않은 것, 심지어는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준다. 아무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해보라. 프레임은 거기에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가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있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다른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성과와 사회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하늘을 보아왔고 날고 싶어 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물론 새처럼 날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처리 능력이 뛰어나도 1903년에 라이트 형제처럼 수많은 자전거 부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그려보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심성 모형, 즉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몸속을 보는 꿈을 꾸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X선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개념화, 즉 1895년에 발견되어 렌트겐선으로 알려진 전자기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프레임이 필요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는 최초의 프레임을 변경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전화기는 처음에 원거리에서 음악을 듣는 방법으로 고안됐고 사람들은 다이얼을 돌려 연주를 들었다. 수공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됐고 회사 대표가 오디오 메모를 홈이 파인 실린더에 실어 멀리 있는 관리자에게 보냈다. 이런 기술은 사용법을 확 바꾸고 나서야 유행했다. 토머스 에디슨은 1900년대 초기에 영화가 강의실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디슨의 상상은 100년이 지나 줌이 새로운 학교가 되고 나서야 현실이 되었다. 프레임 형성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제대로 확립되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보스키는 결과를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프레임 효과라고 칭했고 추론 과정에서의 결함이라고 기술했다. 이 책에서는 프레임 형성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무언가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관해서가 아니라 심성 모형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선택지를 꺼내는 행동이라는 의미로 접근한다.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잘못 형성하면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프레임 형성은 인간이 가진 가치 있는 역량이며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프레임이 없다면 한 개인으로든 한 종족으로든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프레임 재구성의 사례를 패러다임 전환, 즉 특정 영역에 널리 퍼진 개념이나 실천적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해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1962년에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의 진보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정확하지 않다. 모든 패러다임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을 뒤집은 사건처럼 프레임을 재구성한 사례다. 하지만 모든 프레임 재구성이 패러다임 전환은 아니다. 프레임 재구성은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프레임 재구성은 세상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바꾸고 개인의 삶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훨씬 더 자주 이끌어낸다. 각각의 사례에서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면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진다.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프레임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비록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수만 년 동안 프레임을 사용해왔다. 프레임은 개개인의 관점을 넘어서는 인지적 템플릿이지만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탈리아의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1420년경에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화가들은 세상을 평평하게 그렸고 대상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위치를 결정했다. 브루넬레스키에게서 단서를 얻은 뒤로 화가들은 실제로 보이는 대로 사물의 깊이를 묘사하고 장면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변화의 전후 그림을 비교해보면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힘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프레이머다. 인간은 일상적인 것부터 엄청난 것까지 모두 예측한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일종의 마음속 시간 여행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물론 프레임 형성에 더 능숙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프레임 형성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제약사항을 고려하며 상상하기. 프레임은 두 가지 과제를 잘하도록 돕는다. 첫째, 새로운 상황이나 바뀐 상황에서 프레임을 선택하는 능력 덕분에 새로운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도 첫 번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익숙한 상황에서 생각에 집중하게 해서 인지적인 부하를 줄여준다. 이는 적합한 결정에 도달하는 데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인과적으로 생각하고 조건부적으로 사고하며 특정 목표에 관한 상상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재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차례차례 논의해보자. 3장에서는 인과성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인과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이득이 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인과 추론은 인지의 근간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인과관계를 생각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계속 진화할 수 있었다. 인간은 인과 추론 엔진이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인과 추론이 잘못될 때도 종종 있다. 두개골 안에 있는 1.4kg의 스폰지 같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로 그 복잡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특별한 춤을 추면 비가 올 수 있다와 같은 인과적 결론으로 갑작스레 옮겨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 덕분에 중요한 것을 얻는다. 다시 말해 인과적 사고는 세상을 이해하고 일정 수준에서 우리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심성 모형의 두 번째 요소는 조건부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조건부적 사고는 현실에 대한 대안, 즉 세상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바뀌었을 때 가상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상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건부적으로 생각한다. 조건부적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 놓인 현실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다. 조건부적 사고는 인류의 진전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조건부적 사고를 통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그려서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what if 질문이다. 상상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몽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필수적인 징검다리이며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도와준다. 상상과 시각화를 할 때 때때로 조건부적 생각에 결과를 상기하고 평가한다. 아이들이 가상 놀이를 할 때, 과학자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한다. 조건부적 사고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인 영역으로까지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5장에서는 프레임 형성의 세 번째 구성 요소, 제약의 역할을 소개할 것이다. 적절한 제약으로 상상을 조절해서 조건부적 사고가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작동하면 실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프레임 형성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풍선과 같은 화학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한계 안에서 상상해 보는 것이다. 조건부적 사고는 주어진 경계 안에서만 유용하다. 제약은 심성 모형을 일관되게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이 작동해서 구조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what, if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해도 펑크난 타이어에 갑자기 중력에 반하는 작용이 일어나 타이어가 멀쩡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트렁크에서 카젯과 렌치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려본다. 인지의 세계 차원, 인과적 생각, 조건부적 사고, 제약 조건은 프레임 형성의 근간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멀리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다.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특히 문제의 맥락이 바뀌었을 때 그렇다. 6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프레임을 샅샅이 살펴보고 상황에 더 잘 들어맞는 프레임을 찾아내는 능력을 살펴본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을 용도에 맞게 고쳐서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맥락이나 목적에 맞게 프레임을 수정하여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목록을 발달시키고 필요할 때 적절한 프레임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 뛰어난 음악가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들어도 조성, 박자, 리듬, 화음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즉흥 연주의 정수다. 음악은 장르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장르마다 나름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가 쇼팽에서 레이디 가가로 옮겨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프레임 재구성은
삶에서 그러하듯 음악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프레임 중에서 고를 때는 제약이 있다. 적합한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고안해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만든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적용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7장에서는 더 나은 프레이머가 되는 방법을 살펴본다. 프레임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다양한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본인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이른바 인지적 실업 채집이라 부르는 과정을 통해 호기심을 키우고 그래도 잘 안 될 경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8장에서는 공동체, 국가, 문명에서 프레임 형성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목표는 다원주의다. 세상을 동질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다름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인종의 눈을 감는다는 적절하지 않은 생각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른 프레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프레임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심성 모형의 균일성은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다. 균일성을 추구하면 현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갇혀있는 자동 로봇보다 현명해질 수 없다. 인간이 가진 다양한 프레임이 공존할 수 없다면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프레임 형성의 진정한 영웅은 궁전에 살지 않고 큰 회사를 경영하지 않으며 훌륭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도 않는다. 그 영웅은 우리 주위에 있다. 사실은 우리다. 개인에게도 프레임 형성은 삶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심성 모형이며 함께 모여서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앞에 놓인 도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인간의 힘은 프레임의 차이와 무수히 많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나온다. 폭넓은 프레임을 이용할 때에만 생존에 필요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다.